연말 되면 다들 그러죠. 다사다난했던 뭐 임진년이 지나가고 뭐 이러죠. 그야말로 올해 다사다난했죠. 네. 뭐 사회적으로나 뭐나 다사다난했고 또 정말 다사다난한 일이 또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러한 이제 지금 이렇게 연말 법회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참 단지불에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빗속에 또 단풍 또 물들은 오락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법회 아마 그런 기억들은 오래도록 저희 가슴 속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추억으로 또는 애릿한 그런 아픔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행복하고 아주 그런 사랑은 거의 없어요. 사랑은 항상 애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막 그냥 뻐근한 가슴 아픔이 사실은 이 사랑 끝에 남아있는 우리들 상처 같은 게 사실은 사랑에 얘기하지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고 안 합니다. 살다 죽었다고 그러지. 단지불에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이 때로는 애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글썽거리면서 빗속에서 법회를 보고 떼약볕 내리쬐는 그 천막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와서 보강하면서 법회를 했던 그런 그 기억들, 추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 지나간 삶들을 더 이렇게 아끼고 보듬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2년인가요? 1년인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던 박원순 변호사가 전화가 와서 참여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스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참여연대 일을 좀 오고 가고 하면서 도와주다가 뭐 참여연대 고문도 하고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변호사하고는 인연이 오래됐어요. 보니까는 성실하고 또 아주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박 변호사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직접 정치를 하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두 손을 흔들면서 아이고 스님 제가 정치할 스타일인가요? 스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펄펄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박원순 변호사가 했던 것들이 큰 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돈을 서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려운들을 도와주는 걸 만들고 하는 그런 그 역할을 참 메신저 역할을 참 잘했습니다. 그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국정원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들을 다 막는다. 이래가지고 국정원한테 명예훼손으로 박 변호사를 고발을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도 박 변호사가 이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화가 많이 나서 아마 정치할 생각을 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 대관령 지금 백두대간 종주 중인데 서울시장 출마 결심했습니다. 스님이 평소에 정치하라고 그랬으니까 조직도 도와주고 돈도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결국은 서울시장을 걸고 내가 반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화표를 냈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상급식 그 투표에서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시장을 놓고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그때 다들 박원순 시장을 좌파, 빨갱이 이렇게 오겠습니다. 좌파가 서울시장 되면 나라 망한다. 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서울시의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6,400여 분을 정기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비정규직이 뭔 줄 아세요?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있는데 보장이 안 되는데 어찌든지 나가면 나가야 돼요. 네?
2년 지나면 재계약 해지되고, 어디든지 직장을 잡으면 그 직장에서 평생토록 아이가 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뒤끝에는 연금 받아서 살고 하는 그런 것이 안정된 직장인데,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지 돼요. 1917년까지 서울시의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50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데 예산이 50억이 절감이 돼요. 왠 줄 아세요? 비정규직을 쓰려면 용역회사에다 부탁하려면 사람을 모아야지 되는데, 용역회사가 먹던 중간 이익을 빼버리고 직접 일하는 분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안 했을까요?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했던 아라뱃길, 또 세빛둥둥섬. 저는 뭐 세빛둥둥섬을 세금 둥둥 떠 있다고 세금 둥둥섬이라고 합니다. 그런 세금 둥둥섬. 정책 결정자가 여러분들이 핏땀을 해서 낸 그런 세금을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남한들한테 가서 뭐 좀 보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백억, 몇천억 단위의 돈이 그냥 허공중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차상위층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하는 돈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보살의 행위고,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을 구현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전략 해지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둥둥섬이 600억에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세금 둥둥섬의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효성그룹입니다. 효성그룹은 전두환 대통령의 사이가 거기 실세로 있는 곳입니다. 설계 변경을 계속 해가지고 1,30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세금 둥둥섬을 만들어요. 지금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 네? 아랍의길에 몇 조 들어간 돈들, 그게 아끼면은 서울 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들이 전부 새 나가는 거예요. 왜 무상급식 못합니까? 연말기에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 운영을 참 잘한다는 게 진보뿐만 아니라 거의 보수적인 분들도 다 칭찬을 합니다. 참 잘한다. 처음에 시장될 때는 빨갱이다, 좌파다. 빨갱이 딱지 붙여놓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냥 꼼짝 못해요. 근데 사실은 빨갱이는 누가 진짜 빨갱인가요? 네? 박정희 대통령 남로당 군부 조직하다가 들켜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사형운동까지 받았습니다. 박정희 형님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버지같이 존경했던 셋째 형님 박상희, 그러니까 김종필 그 전 총리의 부인되는 박영옥 씨의 아버님이 됩니다. 박상희 씨가. 박상희 씨는 남로당 경북 도당 조직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가 10월 이 항쟁 때 총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진짜 빨갱이죠. 말하자면은 좌파 빨갱이 덧칠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 서서 정책 말하면은 좌파로 몰아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드는 나라. 실제로 좌파는 누가 좌파인데요? 누가 빨갱인데요? 이런 세상. 나는 이제 박 변호사 같은 경우가 아마 한국 사회 모델 케이스, 국정운영의 지도자로서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누가 더 국민을 위하고 국민 생각하면서 국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물이 안 나오니까 또 이 당 만들었다 저당으로 가고, 저당 만들었다 이름 모이고, 저 사람도 자기가 움직일 때, 자기가 어떤 노선을 변경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자기 변명이 있어야지 됩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칠푼이 하면서 비난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7푼이를 지지하면 저는 8푼인가? 옳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입장을 정리할 경우요.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한다. 저러니까 저렇게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지 됩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이 대통령과의 분명한 선언을 세우고 각을 세운다면 나는 박근혜를 지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5년 수행하는 동안에 딱 한 번 화를 냅니다. 국회의원 공천 때 자기를 따랐던 친박 사람들의 공천을 안 주는 바람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하면서 화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한번 반대합니다. 충청도표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4대강 공식적으로 22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말 몰상식한 자연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미디어법 날치기 할 때, 사학법 재개정할 때 150여 개의 법안이 통과될 때 날치기를 통해서 통과하고 가진 방법을 통과할 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선거를 바로 앞두고 여기는 한나라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어떤 게 공정한가 치우치지 않게. 그러려면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많은 걸 알아들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나는 수행의 올바른 관점으로부터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뭐하라고 살아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혼자 깨달음에 취해가지고 한중에서 난 깨달았다. 너무 좋다. 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다는 거는 전도된, 잘못된 그런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하탈하는 겁니다. 얽매이 보는 거죠. 우리 역사가 제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36년 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 군정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에 대한 틀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국가에 대한 틀이. 미 군정 3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미 군정과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동양의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중심의 세력으로 재편이 되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 불교 1700년입니다. 17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불자가 400만이고 기독교 인구 20만일 때 그때 크리스마스를 미 군정청 포그램에 의해서 공휴일로 정합니다. 공휴일로. 불교는 그동안에 재판을 통해서 항의를 통하고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청원을 넣고 해서 1970년대 돌아서야 겨우 4월 초파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해방 이후 모든 원조 물자가 기독교를 통해서 배급이 됩니다. 미션대 학교 세웁니다. 병원 세웁니다. 고아원 세웁니다. 복지관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가 주류가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보다 또한 광신적 기독교인을 5년 전에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왜?
747 경제 발전시켜준다. 747 경제 발전시켜준다고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을 때 제가 법회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절대 이명박 되면 안 된다. 차라리 박근혜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후보가 돼야지 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정,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때문에 너무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는 무조건 대통령이 되는 데였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참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지 될 뼈저리는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회를 남기면서 또 스님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우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편향되어 있는 중심축이 일정한 부분 좌측으로 옮겨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간다. 우측 날개로만은 못 날아가는 겁니다. 평등과 복지와 성장이 같이 발전될 수 있는 나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죠? 광화문 뉴스에서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는 한나라당 연사가 나와가지고 부엉이 바위구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루며 부르다가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뛰어내릴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이렇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5년에 당신의 이 정치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 비판과 또 법정으로 끌려다니는 수모를 참다 못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실정했다고 칩시다. 심판 끝났습니다. 그때 심판 끝났는데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지 되는데 왜 또 다시 노무현 정권 심판해야지 된다는 말이 왜 나와야 됩니까? 과거를 역사에 맡기자라는 게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주장했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과거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의 실정을 비판해야지 됩니다. 이명박의 사기질을 비판해야지 되고 이명박이 땅 투기, 도둑질, 거짓말을 심판해야지 되지. 그 전두환 대통령 영화 26년을 지난번에 밖에서 자원봉사를 추운 데서 하시는 교사님들하고 한 10분 모시고 가서 봤습니다. 26년 그 영화를 만들 때 돈이 없어서 몇 번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작자와 또 감독 몇 분이 연락이 돼가지고 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저를 보고 좀 그 26년 제작비에 좀 도움이 될 분을 좀 소개해달라. 강남 봉사 주시했다고 제가 엄청 거시기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태광그룹의 박연차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분이 태광그룹 운영하겠죠.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오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보여주면 투자해라. 무조건 돈 된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했다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투자자라고 그래가지고 VIP 시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시사회 하는데 저를 보고 오라고 그래서 근데 10분만 데리고 오래요. 원래 1명이나 2명 데리고 가는데 저는 특별히 10분을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자 이제 어느 분을 모시고 갈까 그러다가 보살님들은 잘못 가면 뭐 어느 보살은 갔냐 어느 보살은 안 갔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에 추운 데서 법회 때 주차 봉사하시던 거사님들만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그래서 왜 보면은 그게 광주 항쟁 때 그냥 느닷없이 청매달 죽은 어머니, 아버지, 자기 동생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26년이 지나서 한혜진이는 올림픽 타격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요. 근데 여기도 이제 자기 아버지가 총회 맡던가요? 어머니가 총회 맡던. 그리고 거기 깡패, 경찰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두환한테 사과를 받자.
그래서 뻔뻔한 전두환한테 사과를 받자. 그래가지고 사과를 안 하면 죽여야지 된다. 그렇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 상영 시간도 아주 안 좋은 쪽에다 배치하고 있는데 벌써 100만 돌파했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한국 사회에 저지른 악행, 악업이 더 많은 분이죠. 근데 그분 한 분 중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왜 그래. 나한테 안 당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박연차로 통해서 이렇게 돈 몇 입이 오고 간 것 때문에 그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권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하는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저런 뻔뻔함이라는 건 결국은 일제 36년에 올바른 과거 청산이 안 됐고 미 군정 치하에서 결국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올바른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참 아주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각곳 곳곳 처처해서 겨우 이제 오남 김성수 그 스님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실제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남쪽에 정치를 하면서 소위 사회 진보 개혁적 입장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고생 많이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오남 김성수 선생님 기념관 뭐 이렇게 새로 짓는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5일날 했죠. 5일날 했고 또 장준하 선생님 독재 권력의 치하에서 의문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타살로 분명히 타살로 보이는 죽음을 가졌던 장준하 선생님에 대한 의문사 진상 규명도 차츰차츰 한 발 한 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저께 참 또 기가 막힌 뉴스를 한번 봤어요. 36년 전에 제일동포 2세 김종태 씨라는 분이 조총련의 밀명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참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10년 징역 선고를 받고 5년 몇 개월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 포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무죄 판결. 간첩으로 판결을 받아서 10년 언도를 받고 5년을 산 세월. 그건 어떻게 하지 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실의 힘이라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은 7, 80년대 고문과 불법으로 감금한 채 물고문과 전기고문과 폭력을 통해서 억지로 자백을 받아낸 그러한 간첩으로 몰렸던 분들이 재심 청구를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5년씩, 10년씩, 20년씩 감옥 산 분들이 무죄 선고를 받으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보상금을 어떤 분은 많은 분은 10억도 넘겨 받기도 하고 이렇게 받습니다. 받은 걸 그분들이 얼마씩 모아요. 모아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의 재단을 만들어요. 자기들이 같이 억울한 사람 그리고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그 재단에 이사장을 제가 한 2, 3년 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에요, 제가. 그냥 아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 어떡합니까? 간첩의 딸로, 간첩의 아들로, 간첩의 부인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그 동네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다니고 손가락질 받고 했던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국가가 어떻게 돈으로 보상이 되는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다니고 내가 믿고 했던 스님이 모른 채 그건 뭐 당신들 일이지. 모른 채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단체로 회원 중에 근데 저는 그건 뭐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잡고 여러분들 위로하고 여러분들 대신 법원 앞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국정원 앞에 가서 여러분들 대신 싸우고 항거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돼요. 나는 앞으로 정치 지도자도 잘 살게 해주는 정치 지도자 필요하죠. 그러나 그 이전에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거짓말하지 않는 지도자, 사기 전과 없는 지도자. 네? 대통령이 돼서도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 실명제법, 현행법을 어긴 게, 현행법 어기면 범죄를 뭐라고 합니까? 현행범이라고 그러죠?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은 현행범입니다. 이런 현행범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지 되겠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5년 전에 심판받은 노무현 정권을 지금 또 심판을 왜 또 해요? 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노무현 정권도 실패했고 이명박 정권도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노무현 정권 실패한 거 본인이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고 사과했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재임 중에 땅 투기에다가 아주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서방 언론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부도덕한 케냐의 대통령 같은. 왜 동남아시아에서는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느냐. 아주 빈정빈정거리고 비양거리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파이낸셜 뭐 안 그러면 르몽드 이런 그 유럽의 유력한 신문 주간지에서 정말 비웃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지금 자기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 신명제 위반하면서까지 통곡동, 내곡동으로 도곡동으로 돌아다니다가 통곡동 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 제가 오늘 이렇게 가혹한 얘기를 아니면 또 듣기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모델이 될 거라는 거. 박원순 시장이 앞으로 정치 지도자는 엊그저께 보니까 또 어저께 깜짝 놀랄 일을 또 하나 했더라고요. 서울시에 그동안에 공사 받고 뭐 주문하고 뭐 했던 모든 정보 14,000 건을 홀라당 깎아놨습니다. 그걸 제목을 붙이기 뭐라고 붙여놨냐면 누드 프로젝트. 누드 프로젝트. 모든 걸 까놓겠다. 아마 내부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엄청 반대했나 봐요. 이게 절대 안 된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울시장실에 24시간 동안 나를 감시할 수 있는 그 뭡니까? 카메라. 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보여주겠다. 다. 하나도 감추는 게 없겠다. 그래서 서울시정 운영이 서울시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지만은 드러내서 오는 부작용이 감춰서 오는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래야지 되는 겁니다. 조사의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종교단체에서 무슨 어디 뭐 구세군 낭비 흔들어가지고 모금 얼마에서 어디서 갖다 주고 하는 거 이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부 예산 함부로 안 쓰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좋은데 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이나 종교단체에서 자선사업 하시는 그런 그 복지가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입니다. 보살의 기회. 조금 이따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사실은 연말이고 해서 참 새해를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엄청 좋은 말을 하고 덕담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옥 긴 숟가락으로 밥 떠먹는데 자기 입에다 떠먹으려니까 숟가락이 길어서 자꾸 옆으로 가니까 한 이 정도 긴 거는 떠서 못 먹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넣다 보니까 상대방 숟가락이 부딪히고 이러니까 그 숟가락으로 상대방의 대가리를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도 때리고 하다가 뭐 밖으로 나오고 다 싸우는 데가 지옥이고 극락은
기니까 상대방 입에다 넣어줘요. 상대방이 받아먹고 자기도 떠서 상대방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서로 하하호호 웃어가면서 입을 서로 숟가락으로 입에다 상대방 입에 밥도 주는 게 극락이다. 단순한 겁니다. 단순해요. 나만 생각하는 사회. 나만 잘 살아야 되는 세상. 참도 나는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불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사상 바탕이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복을 받고 빌고 잘되고 애 합격되고 남편 진급하고 왜 그게 또 안 되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각하게 빌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 이루어집니다. 예? 관세음보살이 지각하게 연구를 하면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천수천안의 자비가 여러분들한테 가피가 이루어지는 게 또한 신앙입니다. 불교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들한테 내릴 수 있습니다. 빌어서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정성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성에 어디 가서 빌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소원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절에 와가지고 기사시켜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법당에 가서 돈 넣고 와. 그래서 100만원짜리 수표를 법당 불장면에서 탁 넣었다 이거예요. 아유 저야 그런 신도가 훨씬 좋죠. 안 그래요? 근데 참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부처님 앞에 크게 시주하고 보시는 못하더라도 다만 1,000원짜리 한 장 넣더라도 법당에 부처님 앞에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소원을 바란다면 어느 소원이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100만원짜리 돈이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1,000원짜리 정성이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성입니다. 나이 80, 70 된 할머니가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하나 떠놓고 촛불 하나 펴놓고 머리 푹푹 칠성 바라보면서 길 떠난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 때 그 간절함이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비는 건 똑같습니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어 얻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정성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느 정도든지 기복적 그 어떤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개인의 소원을 비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성을 바치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 종교가 가져야 될 덕목은 나눔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근데 나는 그것이 국가 권력이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도사의 대원력을 가진 사람.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지방 나들이를 어디로 했어요? 오락산으로 했습니다. 저 보러 왔어요. 제가 그 박원순 변호사가 들어왔을 때 일요일날 왔는데 딱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그냥 좀 잠바 입고 그렇게 편하게 오지 뭐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왔느냐 하니까 그날 저녁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서울시에서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체 안치소에 돼 있는데 내가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에서 길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서 거기에 가서 꽃이라도 한 송이 바치고 싶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고살이다. 근데 우리 박원순 변호사가 또 불자예요. 그리고 어머님 49제를 경국사에서 지내고 그랬습니다. 저도 참석을 하고 표시가 안 될 뿐이죠. 왜
불자들은 자기 종교 표시 안 냅니다. 조용히 뭐 기독교인들 같이 막 아버지 하나님 찾고 남이 좋은 거 비방하고 이런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교회 가서 누가 뭐 십자가에다가 뭐 스프레이로다가 뭐 이렇게 그림 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한국 근대사 속에서 한국 불교 얼마나 처절하게 당했습니까? 무의사라고 강진에 가면은 관음보살성에 아주 잘 돼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스프레이로 십자가를 꾸몄었습니다. 거기도. 그래도 한국 불교는 기독교와 대립관계 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지나갔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너무 노골적으로 기독교 편의적 태도를 취하니까 당선돼서 취임식하던 그 해죠? 6월달인가요? 네. 서울시청 앞에서 2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네. 1700년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 잘못된 편향된 종교, 어디 예수님이 남의 종교 가서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자기들이 봤을 때 불교가 원수라면 불교를 사랑해야지. 봉은사 와서 땅 밟기 하다가 그 망신을 당하고. 이런 그 참여한 종교 간의 대립도 종교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국가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한쪽 종교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면 틀림없이 종교적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부인되는 권양숙 여사가 봉은사 신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봉은사. 근데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봉은사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그 종교적 색깔을 너무 띄우면은 종교적 갈등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퇴임하고 청와대에 떠나기 이틀 전에 새벽 기도에 봉은사를 와서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제 방에 와서 차를 한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띄우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걸 한 번도 못 왔습니다. 난 정치 지도자가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참 단지불에는 혼자만 산중에 앉아서 도 닦고 자기 식구들만 잘 되기 바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시죠?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승본생 심지광경에 보면은 대부호 장자들은 재물을 4등분 하라고 했어요. 4수로 나눠가지고 4분의 1은 필요한 그 돈을 사시채.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주고 이렇게 이자도 받고 했던가 보죠. 부처님 당시 때.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증권에도 투자하고 투자하라는 얘기 같아요. 4분의 1은 이자를 주어 가업을 돕고 이자를 주어서 가업을 그렇다고 고리대금 오라는 건 아니고요. 또 4분의 1은 일상적인 생활비로 먹고 사는 데서 이제 이게 대부호 장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4분의 1은 일가 친척과 나그네들을 위해 100% 주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우리 단지불의 회원들이 도와야지 됩니다. 그 돕는 것이 꼭 재화, 물질로만 돕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억압받는 그러한 또 아니면 간첩으로 몰려서 쫓겨다니는 아니면 사회로부터 이렇게 이런 분들까지 다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회원이 되게 저는 큰 보시, 큰 공덕으로 봅니다. 남 한번 내는 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단지불에 돈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좋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 데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절 만들고 법당이라도 하나
그럴듯하게 장만해서 거기서 잘 살고 싶은 생각 눈꼽만큼도 저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하면 이대로 저 한강 시민공원 같은 데서 또 하면 또 어떻습니까? 법회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특이한 형태의 법회로 자꾸 자리를 잡아갑니다. 멋은 있어요? 네? 멋이 있어요, 멋이. 제가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니요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흔히 속세를 떠났다, 탈속했다 그러죠. 그 속세를 떠나는 게 불교인가요? 네. 이거는 세속을 떠나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세속의 욕망, 세속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든가 뭐 이런 욕망을 넘어서는 거를 속세를 떠났다고 탈속한 것이다. 세속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해탈한 사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중생이 아픈데 어떻게 부처님이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겠어요? 중생이 아픈데. 사바세계가 고해바다인데, 사바세계가 화택인데, 불런집인데, 어떻게 부처님이 편안하시겠어요? 그럼 이 화택, 불런집, 사실은 제가 나이가 한 50만 됐어도 승복 벗고 정치를 해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아, 문재인 씨 왜 이렇게 말 못해요? 네? 박근혜 씨도 진짜 말 못합니다. 감동적 있게 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임팩트를 줘서 사람들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들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정이가 돋보이지.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나 역사 속에 묻혀있던 진실들, 뭐 실로 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군 군대에 가서 이런 타카키 나사오라는 이름으로 일본군 정보장교를 했습니다. 만주에서 근무를 했어요. 110여 차례에 걸쳐서 독립군 토벌을 이렇게 나가는 부대에 있었습니다. 과거를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니까 자꾸 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런 과거는 알긴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 어떤 이정희 의원이 그러한 그 지나간 역사, 과거.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이. 지난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잘못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다시 또 일제가. 지금이 꼭 구한말하고 똑같습니다. 청나라, 일본, 또 뭐 미국, 그런 그 러시아, 강대국들이 야국강식을 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똑같죠. 뭐 이어도라든가 이런 이런 화석연료가 끊어지니까 이제 바닷속에 있는 그 자원을 끌어내가지고 앞으로 지구가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륙 밑에 있는 해양 자원들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싸움이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어도를 두고 무슨 중국과 일본 간에 또 한국 간에 갈등 관계가 엄청 심해지는데 미국이 태평양 그쪽은 내 나와버린디 나도 그걸 떠야겠어 이러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독도를 일본이 결국은 한국하고 분쟁을 일으키다가 만약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야 그럼 니들까지 정복하겠어, 한반도 들어가겠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제도 일본에 큰 지진이 났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호주에다 땅 사놓고 미국에다 땅 많이 사놨지만 그러나 지진 나면 제일 먼저 가차원 대로 피난할 때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일본이 한반도를 다시 침략을 할 기회만 되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일본
사람들하고 싸워야지 될 건지, 아니면은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이번 군대를 가야 될 것인지, 이 역사적 판단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목이. 그러면 우리 조국이 외세에 의해서 짓밟힐 때, 그 외세에 붙어서, 외세에서 군대까지 가서 장교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없다면 누가 독립운동합니까? 왜 영동기루사 안중근에서 왜 존경합니까? 그분들은 바보입니까? 유관순 그분은 바보입니까? 우남 김성수 선생 바보입니까? 그분들은 멍청한 분들이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국가를 위해서, 누가 나라를 위해서 애적을 할 거냐. 이런 역사적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서 공과, 잘한 것도 인정해야지 됩니다. 공과를 분명히 가리는 역사에 대한 안목을 난 단지부의 의원들은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떠나서 무슨 정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살아가는 사바세계 중생계가 아니 지옥같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어디를 가서 지옥을 그 극락을 찾겠어요? 현재 현금 이 자리 이 땅을 정토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 땅이 이 예토가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예토가 정토로 바뀌어나가도록 애써나가는 보살의 대원력과 자비, 난 이게 단지불회가 지향하는 길이고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수행을 끊임없이 성찰과 바라보고 자기를 끝없이 돌아켜보고 바라보면서 항상 반성하고, 그 반성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현명한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는 자비의 손길, 자비의 눈빛, 자비의 말,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질타하고 꾸짖어서 고치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삶, 이게는 현금 이 땅에 불자, 진정한 불자라면 난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 한 발 한 발 정의로운 길을 가도록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12월달 해가 이제 다 넘어갑니다. 12장 있던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1년 동안 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왔는가, 이제 돌이켜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았고 어떤 것이 글렀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참 매년 그렇죠. 저도 이제 63이 되다 보니까 월악산 그 보광암이요, 옆방에 그 여러분들 오면 가끔 와서 차도 드시고 손님들 들어오는 방은 심야 보일러가 계속 밤이 불이 들어오죠. 그래도 유풍이 세요. 그리고 법당방은 불을 떼야지 됩니다. 지금 그 우리 만화 그리는 준호 거사하고 이종현 팀장이 내려가 있고 저도 결제는 거기서 했는데 법당방에 너무 추워요. 바람이 샥 불면 꼬리 으시시하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 추운 게 아주 쉽고, 이렇게 걸을 때도 미끄러진 데를 가면은 그전에는 막 그냥 뛰어다녔거든요. 작년번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조심스러워지고 겁나고 그래. 이게 내가 늙는구나. 엄청 마음이 쏙쏙하더라고요. 나도 늙는구나. 저는 평생 청춘인 줄 알았어요. 이제 일어날 때는 뭘 짚게 되고 자꾸 다리 이렇게 벌려서 하게 하면은 그전에는 요 단전까지 바닥에 딱딱 닿는데 안 닿아요 이제. 그래서 육신의 그 늙음을 누가 막으랴 그래서 무상한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잘 살아야겠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과 더 편안해지는, 이제 이 약속이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만 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지내시고 1월 달은 뭐 지금 확실하게 날짜나 이런 건 안 잡혀 있습니다만은 첫 달 이제 2013년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문경 봉암사에 지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인천 용화사에 송강심이 거주하시는 그 인천과 인제 용화사원 그리고 문경의 봉암사 이 두 군데 정도가 그래도 자기 원칙과 엄격한 규율과 그리고 가난해도 먹는 게 부족해도 그저 주는 대로 먹어가면서 사는 수행자들이 그런 대로 모여 산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데도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대표적으로 저는 문경 봉암사를 제일 좋아하고 그 틈만 나면 또 봉암사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봉암사는 1992년 1년인가요? 겨울에 제가 크게 지금의 오늘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제 미천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런 큰 깨달음이랄까요? 뭐 지나고 보니까 안 있다마는 그 당시로는 내가 도인 다 되고 견성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던 데입니다. 봉암사가 그 3세가 또 아주 위풍당당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힘들면은 봉암사 가서 이틀만 자면은 피곤하니까 싹 가셔요. 아주 뭐 마음도 맑아지고 그래서 시작하는 2013년 첫 달을 문경 봉암사에 수행하는 스님들 대중 공양을 가는 거가 이렇게 장경적 스케줄을 잡아놨습니다. 법회 대신 그래서 봉암사에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하고 또 차 안에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가실 분들 앞으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스님들 공부하는 분들 대중관 그리고 보관하면서 물 판다고 고생하고 불쌍한다고 저는 일머리가 안 돌아가요. 말머리만 돌아가지 전혀 안 돌아가는데 우리 제 상자가 되는 선용 수사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 선용 수사가 또 봉암사 대중처소에 가서 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용 수사 있는 그 봉암사로 이렇게 대중과 가기로 했으니까 동참하실 분들은 같이 해서 첫 달 정말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 봉암사는 그런 공덕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면서 연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밝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